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이 시간은 특수채용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수채용론 기출해설 특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특수체육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옳지 않는 것은이죠. 자, 법률에 기초하여 신체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법률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자, 2번 신체 활동 참여에서 인파워먼트를 강조한다. 그렇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죠. 2번도 맞는 것이고요. 3번 심동적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다학문적 지식체계이다. 심동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 신체 활동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학문적 지식체계이다. 그렇죠. 다학문적이죠. 특수체육에서는 단순한 신체 활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 사회적인 활동 영역까지도 같이 포괄해서 하는 교육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3번도 맞는 문제이고요.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분리된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자, 여기서 문제가 분리된 환경이라는 것이죠. 특수체육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은 다 같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환경이라는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4번에 되겠나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휠체어 농구 기술 수행 검사의 타당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타당성이라는 부분이죠. 타당성. 타당성은 뭘까요? 얼마나 그 검사에 맞게 정확한 검사 방법을 활용을 했느냐, 사용을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자, 1번은 비용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2번 여러 사람이 측정하여도 그 결과가 같은가? 여러 사람이 측정하여도, 즉 객관성에 대한 부분이죠. 3번 검사를 2번 반복하였을 때도 그 결과가 일치하는가? 검사를 2번,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일치했는가? 이것은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죠. 자, 4번 휠체어 조작 기술과 농구 기술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렇죠.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 검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한 방법으로 검사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휠체어 테니스 교실이고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백핸드 스트로크를 배우고 있네요. 세부 내용을 보면은 수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공을 본다. 풋워크를 통해 재빨리 공에 접근을 하고 라켓을 몸 중심으로 뒤로 가져가고 엉덩이와 어깨를 네트와 수직으로 일치시키고 공을 칠 때 엉덩이와 어깨를 회전시키면서 무게 중심을 앞발로 옮긴다. 자, 소위 말해서, 그리고 공이 엉덩이 쪽에 올 때 공을 치고 공을 칠 때 손목을 고정시키고, 자, 반대쪽 팔은 중심을 잡기 위해 몸 바깥쪽으로 뻗고 9번 팔로 스로우를 어깨 높이에서 그 이상 계속해서 유지한다. 즉, 자, 보세요. 어떤 수행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매우 세부적으로 순서화에 의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죠. 그죠? 어떠한 과제, 어떠한 시행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에 맞춰서 매우 세부적인 단계로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수행을 만들어가게 하는 방법. 이것은 바로 2번 과제 분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순서에 의해서 매우 세부적인 단계로 나누어서 수행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과제 분석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 보기와 같은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자, 환경이라는 게 있네요. 잠실 실내 수영장이라는 환경이라는 게 있고, 대상 비어있는 사물함 찾기, 세부 환경은 탈의실.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수행자는 지적장애인이고. 자, 관찰 내용은 탈의실 출입문을 찾아서 들어간다. 문이 열려있는 사물함을 찾는다. 등등등등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 대한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자, 환경이라는 게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한 것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루브릭은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점수를 당신은 몇 점이야 하는 점수를 매기는 어떤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와 상관이 없죠.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뭘까요? 포트폴리오는 어떤 수행 결과물들을 모아서 자료처를 만들거나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을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자, 3번 생태학적 평가. 자, 여기서 여러분 생태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과 관계에서의 상호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생태 안에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환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평가. 그래서 결국 정답은 그래서 생태학적 평가는 중요한 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그리고 설문지를 활용하는 어떠한 그런 형태로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설문지와 같은 형태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탈의실이라는 환경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규준 참조 평가. 요거는 어떤 걸까요? 무엇을 참조해라. 무엇을 참조하느냐? 규준을 참조하라. 규준이라는 것은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논하는 것이 바로 규준 참조 평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5번 장애인에게 적합한 신체활동 변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형한다. 아니죠. 그죠? 이거는 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라는 거는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어떠한 수행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러한 스포츠의 본질을 변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농구 경기를 연습시키는데 축구 형태의 어떤 연습을 가지고 농구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형한다. 이것이 신체 활동 변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참여를 촉진해야 되겠죠. 세 번째, 최적의 수행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장애 때문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적절하게 그 장애 수준에 맞게 변형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도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1번 과제의 전체 동작과 부분 동작을 순서대로 시범을 보인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시범을 보인다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아예 다 못 보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어느 정도 아주 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입니다. 자, 2번 신체적 가이던스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줄인다. 그렇죠.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다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이드 해주는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겠죠. 3번 독립성을 기르기 위해 청각 및 촉각을 활용하지 않도록 습관화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시각장애인자,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외부 감각적 부분들이 시각, 청각, 촉각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시각 자체를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 즉 청각이라든지 촉각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서 그래서 독립성을 길러야 되는데
청각 촉각을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동작의 확인을 돕기 위해 만져서 자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죠? 아예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더듬어서 이러한 동작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먼저 확인을 하고 연상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수업 스타일은 뭐냐? 프로그램, 생활체육 통합 농구 교실이고요. 2점 슛을 성공할 수 있다. 목표는 내용은 자유투 라인에서 슛을 한다. 대상은 발달장애인이고 장소는 실내체육관. 자, 수업 스타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업 스타일이니까 경험 많은 참여자가 보조 지도자로서 신규 참여자를 지도를 하고 지도자에 대한 참여자의 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경험이 많은 참여자가 보조 지도자로서, 자, 지도자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조 지도자로서. 그렇죠. 뭐예요? 학습자들과 눈높이가 같다라는 것이죠.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팀 교수, 또래 교수, 협동 학습, 역주라 수업이 있는데, 자, 아까 보기에서 보조 지도자로서, 지도자가 아닌 보조 지도자로서 눈높이가 같은 학습자의 수준에서라는 표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정답은 바로 2번 또래 교수가 되겠네요. 자, 팀 교수는 뭘까요? 팀 교수 2명 이상의 그 지도자들이 서로 나누어서 분담을 해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우리가 팀 교수라고 하고, 또래 교수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들보다 조금 더 기능이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같이 섞여서 학습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친구들로부터 기능이 조금 더 좋은 친구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것을 우리가 또래 교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또래 교수가 정답에 해당되겠고요. 협동학습, 자, 협동을 해서 어떤 학습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협동학습이라 그래서 협동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어떤 과제를 해내기 위해서 서로 협동을 해서 만들어 간다. 즉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학습을 협동학습이라고 합니다. 역주류화 수업은 뭐예요? 역주류화, 앞에 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우리 장애인들이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장애인이 참가가 돼서 참가를 해서 하는 수업을 역주류화 수업이라고 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보기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기능, 장애, 건강에 대한 국제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무엇인가? 장애는 무엇의 세 가지 영역 모두 또는 어느 한 가지 영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발생한다.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과연 이 WHO에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내렸을까? 여기에 들어가는 세 가지 영역이 뭘까를 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자, 정답은요. 신체 기능과 구조, 그리고 활동, 참여.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80년에서 이러한 용어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2001년에. 자, 어떤 용어가 변화가 됐냐 하면은 그 손상이란 단어를 신체 기능과 구조라는 부분으로 변형이 됐고요. 장애라고 하는 것을 활동에 대한 제약이라고 용어를 바뀌었고요. 그리고 핸디캡이라는 부분을 참여의 제약이라는 용어로 바꿔 쓰게 되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린에 들어갈 장애의 정의로 만든 것은 도대체 이 보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어떤 장애에 대한 정의인가 보도록 할게요. 자, -2 표준 편자 이하의 지적 기능을 나타낸다. 지적 기능을 나타낸다. 그죠? 보니까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네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 적응 행동에 제한이 나타난다. 어떤 영역에서. 그리고 뭐뭐 이전에 시작된다. 요거는 뭐 나이를 보는 것 같고. 자, 지적장애.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식적인 부분,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적장애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적장애 생각하면 외부 세계에 대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뭐예요? 외부 세계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실제적인 나의 행위적 부분도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답이 3번에 해당됩니다. 개념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실제적인 부분, 여기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다. 나이는 18세 이전에 시작이 된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바르게 묶인 것은 무엇인가? 자폐성 장애네요. 자폐성 장애. 자, 먼저 볼게요. 문제점,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 개념.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 개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잘 못해. 나는 어려워. 이런 개념이죠. 자, 이럴 때 불필요한 자극을 줄인다. 해결 전략. 이거는 아니죠. 이럴 때는요, 주로 우리 그러한 그 아동이 초기에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의 해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상동행동. 상동행동이 뭐예요? 상동행동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든지 똑같은 뭐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동행동이라고 하죠. 해결 전략 볼게요. 지도 환경을 구조화하고 지도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자, 이거는 아니고요. 상동행동 같은 경우는 그 아동이 매우 좋아하는 어떠한 그 스포츠를 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에 상동행동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매우 강렬하고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한 운동을 시켰을 때 상동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의사소통의 어려움.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자폐성 장애인들은. 자, 언어적 단서를 줄이고, 그렇죠. 언어적 단서를 줄이고 수업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단서를 활용하게 한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볼게요. 감각 자극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 감각, 그렇죠.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소리에도 민감하고요. 촉감, 이렇게 몸에 닿는 이런 촉각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활동에서 시작해 단체 활동으로 발전시키다.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감각 자극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은 여기에 해결 전략이 있네요. 불필요한 자극을 줄인다.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뇌성마비의 분류 기준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한번 볼게요. 1번 형태적 분류. 자, 형태적 분류는요. 바로 여기에 있네요. 형태적 분류는 단마비, 편마비, 양측마비 요것이 형태적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스포츠 등급 분류 요것은 바로 여기에 요 정답이 있네요. 스포츠 등급 분류는 1등급에서 8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뭐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뭐 이렇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5등급에서 그 나머지 8등급까지는 보행이 가능한 형태, 이렇게 스포츠 등급으로 요걸로 이러한 형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2번도 틀린 거고요. 3번 운동 기능적, 그죠? 기능적, 경직성, 무정의 운동성, 운동실정성. 그렇죠. 요게 맞네요. 정답은 3번에 해당되겠고요. 4번 신경해부학적 분류, 신경해부학적 분류. 요거는 추체로성 내성마비, 아니면 추체외로성 내성마비, 그리고 손해성 내성마비, 이런 형태로 신경해부학적 분류로는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보기어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묶인 것은 무엇인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마비로서 척수의 운동세포에 영향을 미쳐 뼈의 변형이나 보행에 문제를 일으킨다. 자, 요거는 우리가 소아마비라고 표현하는 회백수염에 해당이 되네요. 회백수염. 1번과 4번이 아주 정답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리고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몸의 여러 곳에 염증이 발생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근육의 무력감, 근육이 굳어지고, 이건 다발성, 여러 곳
다발성. 그래서 뭐예요? 다발성 경화증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정답이 4번에 가깝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근육 퇴화를 유발하는 유전 질환으로 나중에 호흡 장애와 심장 질환의 합병증을 유발한다. 자, 이것은 역시 근위 영양증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절단 장애인에게 신체 활동을 지도할 때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절단 장애인입니다. 팔, 다리를 이렇게 절단된 어떤 그런 형태의 장애인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절단이 되었습니다. 염증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절단 부위를 관리해야 되겠죠. 이거 맞습니다. 그죠? 3번 신체 활동 강도에 따라 휴식 시간을 조절하여 피로 발생을 완화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3번 운동 역학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그렇죠. 역학적 효율성 무게중심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한다. 죄송합니다. 자, 팔과 다리를 절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네 번째, 자율신경계 반사 부전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자율신경계 반사 부전증은 절단 장애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척수 손상 장애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되겠네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내성마비 장애인의 체력 프로그램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내성마비입니다. 내성마비. 뇌 문제로 인해서 내가 운동성 기능들이 상실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의 긴장이 높은 경우에는 운동 시간을 길게 설정한다. 이건 아니죠. 그죠? 근육의 긴장이 높기 때문에 운동 시간은 짧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아니고요. 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니까 1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2번 원시 반사의 영향과 적절한 운동신경의 조절 능력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원시 반사의 영향과 운동신경의 조절 능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볼게요. 스포츠 기술의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스피드 훈련을 실시한다.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스피드하는 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면 주로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피드하는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도 다 정답이 되겠고 3번도 정답이 됩니다. 4번 볼게요. 매우 낮은 운동 강도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높기 때문에 강도 조절이 유의한다. 자, 뇌성마비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높습니다. 체력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보시면 매우 낮은 강도라는 요 부분들이 요 문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낮은 강도에서는 조절에 유의한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의외로 3개가 해당됩니다.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고 3번, 4번, 1, 3,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괄호 안에 해당되는 문제 행동 관리의 절차는 무엇인가? 자, 이게 문제 행동 관리에 대한 절차를 이렇게 나열한 건데요. 자, 처음에는 문제 행동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쭉 보니까 그죠? 4번 문제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으면 그것이 얼마나 자주 어떤 유형이냐를 그 다음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적절한 관리 행동법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강화물을 조사하고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관리에 들어갑니다. 행동관리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관리에 대한 효과를 그죠? 파악하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하고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광화물들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 관리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6번 장애 유형별로 실시한 체력 프로그램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체력 프로그램입니다. 자, 척수 장애인에게 최대 근력을 고려한 근력 운동을 지도했다. 자, 근력 운동을 지도할 때는요. 최대 근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척수 장애인이 얼마만큼의 최대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고려를 해서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 수준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우리가 운동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다운 증후군 지적 장애인에게 과신전 유연성 운동을 지도했다. 큰일 날 일이죠. 다운 증후군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는 협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고관절의 과도한 유연성 훈련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다운 증후군 지적 장애인에게 과신전 유연성 운동을 지도했다. 이건 틀립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인에게 유산소 운동을 지도했다. 그죠? ADHD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인들에게는요. 유산소 운동이 우리의 조직과 산소에 충분한 조직과 브레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었을 때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 청각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빈도로 심폐지구력 운동을 지도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요. 신체적 활동 능력, 스킬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은 빈도로서 훈련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도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지적장애인입니다. 그죠? 지적장애인 뭐요? 개념 정리가 안 된다. 그죠? 비교 분석이 안 된다. 자,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활동을 단순화시키고 강화를 제공한다. 그렇죠. 활동을 단순화시키고 강화를 제공한다. 자, 두 번째, 참여자의 활동을 지도자가 결정해 준다. 참여자의 활동을 지도자가 결정해 준다. 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과거에 실패를 경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자기가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지도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결정을 해주기보다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에 되겠습니다. 2번이 그죠? 참여자의 활동을 지도자가 결정을 해주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가 정답이죠.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죠? 학습 동기가 감소할 경우 활동 내역에 변화를 준다. 그렇죠? 동기가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형태로 변화를 줘서 동기를 올려놓고 수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4번 운동기술의 습득과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그죠? 운동기술의 습득과 잘 배웠는지 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17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각장애,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시각은 눈을 통해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시각은 눈을 통해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볼게요. 2번. 시력은 시각을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건 아니죠. 시력은 뭐예요? 시력은 물체 존재의 형태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시력이라고 합니다. 약시는 터널 속에서 터널 입구를 바라보는 모양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다. 자, 터널 속에서 터널 입구를 바라보는 모양의 시야가 제한된 상태는 약시가 아니라 터널 시야라고 그러죠. 약시는 뭐예요? 약시는 눈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약시라고 하죠. 법정명은 교정 시력이 20분의 20피트 이하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상태이다. 자, 요거는 20분의 20이 아니라 200분의 20피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신체 활동을 지도할 때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신체활동 지도에 필요한 수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수어나 구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번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수술 이게 뭐예요? 인공 달팽이관을 이렇게 삽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계적 장치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축구, 레슬링 같은 활동을 피하게 해야 됩니다. 인공와우 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기계 장치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거죠. 3번 과장된 표정과 입술 모양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구화보다는 수어 사용에 중점을 둔다. 아니죠. 어떻든 외부 세계와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분을 두면 안 됩니다. 과장된 표정과 입술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과장된 표정과 입술 모양을 통해서 구화로서 그리고 조금 더 서로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정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죠? 인공와우 수술은 자 인공적으로 달팽이관을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형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 유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축구와 레슬링 같이 과격한 운동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척수장애인에게 신체 활동을 지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번 보겠습니다. 손상 부위에 따라 적합한 운동기구를 활용하는지 점검한다. 손상 부위에 따라 적합한 운동기구를 활용하는지 점검한다. 맞네요. 그죠? 손상 부위가 같으면 체력 수준도 유사함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손상 부위가 같으면 체력 수준도 유사하다. 이건 아니죠. 손상 부위가 같더라도 내가 과거에 어떠한 신체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체력 수준은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번은 이거는 틀린 거죠. 3번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온도와 습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척수장애인에게는요 자율신경계에 대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고온일 때 저온일 때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혈압이 과도하게 올라간다든지 하는 다양한 재반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매우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4번 볼게요. 잔존 운동 기능의 정도와 상관없이 재활과 치료 중심의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재활과 치료. 자, 잔존 운동의 기능의 정도. 척수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주 다 못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신경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재활과 치료 중심으로만 활동 참여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잔존 운동 기능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치료와 재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영응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영역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결국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기출문제 해설은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